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서 21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빈살만 방한 때 체결된 290억 달러까지 더하면 모두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보름을 넘은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2차 구호품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에 하루 사이 2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병원에 입원한 지 35일 만인 오늘 국회로 출근해서 업무에 복귀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홍익대학교 건물에서 마약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광고물이 뿌려졌다고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보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2차 구호품이 국경을 넘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돼서 하루 사이 2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첫 소식 이유진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해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هاي سكني هاي سكني راحوا لا ام ولا اب ولا اخوه راحوا اخوتي ضلتني انا واختي لحالنا انقطعنا يا خيانه. 이스라엘군 공습이 가자 중부 지역 주택가와 시장 등을 덮쳤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하루 사이 266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117명이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강화가 다음 단계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들에게 하마스의 인간 방패가 되지 않도록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בעיר עזה וסביבתה, בנוסף לכך נהרג סגן מפקד מערך האש הרקטי של החמאס.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상군 투입이 가자지구에서의 마지막 작전이 될 것이라 시사하며 최장 3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고립된 가자 주민들에게 생명길로 불리는 라파 검문소는 다행히 재개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경 인근 이집트 진지를 오폭하기도 했지만 구호품 반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현지 매체는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빈살만 왕세자와 만나 21조 원 규모의 MOU 계약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사우디 기마부대 호의를 받으며 태극기가 나부낀 야마마 궁으로 들어섭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영접을 나왔고 애국가 연주에 의장대 사열도 이루어졌습니다. 친교 환담에 이어 회담장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양국 관계 심화와 실질 협력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정상간 상호 협력이 실현되고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한 대화도 오간 가운데 회담 성과를 모두 담은 공동 성명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문제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양국 방산 협력도 성사 단계인데 대통령실은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인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모인 투자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와 함께한 역사가 곧 한국 산업 발전 역사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네옴, 키디아, 홍해의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양국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사이엔 156억 달러, 21조 원이 넘는 규모의 MOU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 방한 때 체결된 290억 달러까지 더하면 총 6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업들과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와 건설 기반이었던 중동 협력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 신산업과 같은 탈탄소 기반으로 전환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사우디 순방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뛸 운동장을 넓히는 데에 맞춰질 것입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21조 원 투자 규모 그야말로 잭팟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야의 투자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21조라는 그 단위 자체가요. 예. 한 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해서 해외 수주 갖고 오는 건설 부문에 예. 그게 한 20조 되거든요. 그 정도의 지금 큰 부분이 되고요. 사실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작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예. 방한했을 때 예. 사실 얘기는 네옴시티에 굉장히 극한돼 있었는데요. 그렇죠. 요번에는 뭐 진짜 전방위적으로 네. 갑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개의 기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홍해 네. 개발, 뭐 그다음에 디리아 개발 등 하는데 여기에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예. 스마트팜이라든가 청정에너지, 전기차, 네. 뭐 디지털, 바이오까지 이번엔 굉장히 전방위적인 지금 MOU가 체결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은요 중동 지역 거래 공동체를 향한 굉장히 큰 협력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마련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방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양국의 경제 협력 분야가 최첨단 분야로 진일보했다라는 점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사우디가 네. 국가 혁신에 대한 지금 많은 지금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사실 사우디가요 전 세계적으로 15위에서 18위권의 경제 대국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제 석유화의 이제 경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이 갈라 그러면 주변의 인프라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요번에는 우리가 경협의 부분들이 건설 분야, 석유 분야에서 예. 지금 아까 최첨단까지 예. 가고요. 사실 지금 뭐 보도는 잘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논의가 되고 있던 부분들이 양자역학까지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최첨단까지 지금 MOU 교역의 협력의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이제 11월에 빈살만이 방문했을 때도 39조 원의 이제 투자 유치가 받아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60조 규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규모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산의 지금 10분의 1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00조의 지금 예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에 1 내지 3%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5개의 기가 프로젝트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우디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사우디에서는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 한국이야말로 자기네가 얘기하고 있는 비전 2030에 최적합화된 협력국이라는 것들인 인식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 부분.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동붐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건 좀 제2의 중동붐을 떠나서 우리나라 자체도 굉장히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큰 지금 기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139개 국내 기업도 순방에 동행을 했습니다. 굉장한 눈길을 끌었고 규모가 굉장히 큰데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은 어떤 분야일까요? 일단 사우디가 수소에 굉장히 지금 진심입니다. 거기는 수소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최대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동차 조립 부분, 전기차 네.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띕니다. 예. 특히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여기에 우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문화, 그다음에 의학 이런 것들이 네. 같이 갈 수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원유, 뭐 건설 이 부분을 뛰어넘는 진짜로 하나의 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경협들이 지금 굉장히 총망라돼 있어서 이렇게 세일즈 영업사원 1호가 이렇게 잘하실지는 진짜로 저는 기대에 뭐 진짜 넘는 그런 성과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투자한 게 아니라 이제 K 컬처 또 K 그렇습니다. 의료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것 같아요. 원유요 530만 배럴을 울산에 비축을 네. 하고 원유 공급망 위기 시에 우리가 이거를 먼저 구매한다. 야 이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일 같은데요. 그렇죠. 원유 공동 비축 계약이라는 부분들인데요. 예. 지금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앞으로 네. 우리 가뭄을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사업비만 보시면은 뭐 어마무시한 지금 이 자금들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우리의 이제 원유 공동 비축을 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 구매권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뭐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요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그러면 요게 잘 되면 마니파라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동 개발하자는 얘기가 요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아주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을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고요. 예. 사실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원유만 해서 비율이면 38%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매번 뭐 자동차 세 인하하느니 뭐 등등을 하지만 안정적인 우리의 유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뭐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쌍따봉의 그런 좋은 결과를 네. 지금 갖고 오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유가 불안 시대에 이제 감을 없앤다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좀 살펴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여부 관심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전체의 한 20% 정도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부분들이 예. 지금 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입찰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뭐 지금 50주년 됐습니다. 우리 중동에 들어가서 네. 일한 지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우리가 업적을 쌓고 또 성과를 쌓고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데 예. 자 이제 잘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하셨지만 네. 앞전에 국빈 방문하신 분이 바이든이고요. 예. 그 앞전이 시진핑 주석이었거든요. 사우디에 방문해서. 예, 시진핑 중독이 주석이 가서 네옴시티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지금 사인들을 보내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셨을 것 같고요. 요번에 하여튼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 모듈라 공법으로 주택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게 전적으로 지금 뭐 기댄다.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옴시티 뭐 모듈라 공법으로 탁탁탁 저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네옴시티에서도 조금 더 좋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좋은 네.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국내 방산 산업도요 중동 특수를 누리지 않을까 이 기대가 큰데 이 방산 산업 분야도 좀 짚어주세요. 저는요 이게 이제 또 잭팟이 터지면 여기서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8%의 세계 최고의 국방비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세계 정치 뭐 그다음에 뭐 네. 카타르 이런 우크라이나 네. 뭐 이스라엘 이런 데 있어서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데 미국의 무기 수출의 반이 사실 사우디로 갔는데요. 네. 그 부분이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은 우리의 아주 뛰어난 방산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중동 특수의 또 하나의 예. 새로운 네. 승전보 방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 3년간 이제 사우디, 카타르, 뭐 아랍에미리트와의 교역량 6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시장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돌파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82%, 50%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네네. 중동과의 새로운 손잡고 나가는 길, 우리의 복합적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지 않겠느냐. 좀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중에서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혈세 수조억 원을 날려서 적폐로 지목됐던 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 상당수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일부 사업은 수익률이 2만%를 넘기도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그야말로 탈탈 털렸습니다. 얼굴 아주 거만하게 하고 하면서 기다려봐라. 앞으로 15년, 20년이면 다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수조 원대의 적자를 보면서 적폐 낙인이 찍혔고 관련 부서의 급은 낮아지고 채용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적폐로 걸려서 이거 사업 투자를 해서 투자비도 회수 못하게 15년에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최근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가스공사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률이 2만%를 넘는 등 진행 중인 54개 사업 가운데 14개가 투자 비용을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흑자로 돌아선 곳들이 속속 늘어난 겁니다. 최소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걸립니다.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핵심 광물 있잖아요. 공급망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원개발은 장래 회수율을 봐야 하는데 2015년 감사 때는 현 시점 매각 기준 손실액 위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 라인이 끊기면 어떡할 겁니까? 뜸을 많이 들여야 하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혁신 방안을 내놓은 지 약 일주일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이 혁신기구를 책임질 적임자로 이뇨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TV조선에 잠시 뒤인 오늘 오전 8시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임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선임하는 안이 올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임 교수가 혁신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임 교수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1991년부터 32년간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임 교수의 가문은 구한 말부터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교육 활동을 펼쳐왔고 이 공로로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 귀화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 쇄신 방안으로 혁신기구 출범을 제시한 바 있는데 후보군에 있던 인물들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는 등의 이유로 출범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오늘 국회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합니다. 민생과 통합에 주력하고 당 분위기를 추스려 대여 투쟁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해 민생과 당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당의 단합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 하실 거고 민주당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독려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발맞춰 당도 민생을 챙기는 제1야당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접수해서 그 판정, 그다음에 구제 절차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말 단식에 들어가며 국정 쇄신과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해양소 제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들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재명 체제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사법 리스크는 본인이 벗고 싶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고,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당이 민생에 집중하더라도 결국 이 대표 재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독재 탄압위원회는
이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 3명의 실명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힘 김기현 2기 지도부가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인선 난항을 겪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이 변호사, 또 정기남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구인난을 겪던 이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이 됐죠. 이 하태경 의원 또 윤희숙 전 의원 등 이름도 거론이 됐었는데 인요한 교수 혁신이 이끌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먼저 정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노베이션 아니겠습니까? 새롭다는 뜻인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당내 인사보다는 역시 외부에서 영입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또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우리나라에 봉사를 많이 한 선교사 집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인 교수는 또 전문직이잖아요. 의사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독특하게 의대는 연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박사는 또 고대에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인 교수는 호남 출신이에요. 예. 그 태어나기는 전주에서 출생을 하셨지만 그 잘하는 것은 순천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5.18 때 시민군 통역도 했고 DJ 취임식 때도 그 초청받아서 참석을 갖다 했고 그래서 이런저런 공을 인정받아서 2012년에 우리나라 특별귀화 1호로 우리나라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을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이 어떤 본이냐면은 순천 인씨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지금까지 거명됐던 다른 인사들보다는 훨씬 나은 그 적임자가 아닌가 싶고요. 이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는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당내 특별 기구이거든요. 그렇죠.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인데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최고위의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이제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칫하면 이 민주당 김은경 혁신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인요한 교수 혁신위원장 인선 거기에 대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그 파격적 인선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다. 파격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파격으로 보고요.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고 또 어찌 보면 그 인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또 대중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파격적 인물로 평가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나 인요한 교수가 국민의힘에 내년 총선에 나서는 비례대표 뭐 우선순위로 영입된 인물이라면 저는 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지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패배의 원인 또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불꽃 튀는 토론 또는 어떤 처절한 고민이 선행돼야 되는 게 혁신위의 과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 시즌2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하는 당내 회의감 또 두 번째 혁신위에 주어진 권한이 도대체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 권한과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인 교수 같은 분이 당내 상황을 어찌 보면은 거의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런 한계 속에서 혁신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혁신위가 출범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인 교수한테 부여될지 또 과연 인요한 교수 혁신이 전권을 주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전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주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인요한 교수가 그 아주 기껏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셨는데 뭐 이런저런 요구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이상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거고 합리적인 개혁적인 그런 요구 사항을 할 텐데 그것이 수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요한 교수, 인요한 혁신위원장만 우스워지는 것이 아니고 혁신위원회 자체가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우스워지고 혁신위원회 자체가 우스워지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 자체가 아주 큰 김기현 대표 체제 자체가 아주 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겠는가? 김기현 대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약속 없이 인요한 교수를 영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요한 교수 서대문갑 출마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상대라고 이 상황을 보십니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의원 후보로 또 지역구 후보에 출마할 경우에 갖는 나름대로의 파괴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더 앞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순천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도 그런 게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라도 출신 대통령이 나오게 해야 한다. 뭐 그게 어떤 혁신의 방향인 것처럼 뭐 그런 얘기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 상당한 어떤 파괴력, 어떤 그런 대중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서서 또 수도권에서는 나름대로 민주당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전략 전반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총선 전략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대문갑이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나온다고 뭐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세브란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아마 지역에 나름대로 둥지를 틀면서 출마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생협치회담을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생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형식과 격시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김기현 2기 지도부 첫 고위 당정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죠. 이 당무 복귀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민생협치 회담을 하자 이렇게 깜짝 제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김기현 대표 위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궐선거가 패배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참패를 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보궐선거의 패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식적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요. 거의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김기현 대표의 그 위상에 반비례해가지고 그만큼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보궐선거 이후에 전국 상황을 봤을 때에는 여당에서 누군가는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흔쾌히 그래 이재명 대표 내가 만나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타로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할 사람은 그것 역시 김기현 대표이니까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 하에서 김기현 대표가 저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김기현 대표의 제안에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 논의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다고 만난 것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제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대단히 의미 있는 만남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이재명 대표의 단식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가 단식 쇼라고 뭐 비판하는 등 사실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신뢰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치적 위기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온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35일 만에 당대표에 복귀하는데 뭔가 좀 전향적인 모습을 또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민생 문제라든지 전국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국계 시정연설을 앞두고 한번 접촉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향적인 노력이 같이 진행될 때만이 그 대표회담이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뭐 소통에 있어서 변화가 월요일 아침부터 읽혀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국회로 출근을 하며 당 업무에 공식 복귀를 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징계 문제, 이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이 대표 복귀 일성, 이 통합 메시지가 될 거라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어떤 식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상? 뭐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궐선거 이후에 승리 이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의 단합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복귀 일성 자체가 당 내로 본다면 통합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기국회를 통해서 민생 입법에 있어서 뭔가 우리 당이 좀 더 유능한 어떤 실용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 더 붙이신다면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이 국민의힘과 맞서서 정부 여당에 맞서서 뭔가 좀 민생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 거죠. 이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징계 여부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붙잡고 계신 거다. 징계 운운하는 것이 너무 뭐랄까 전체주의적, 하여튼 그냥 독선적 우월적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무슨 뭐 여기가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자, 이제 가결표에 대한 징계 문제도 결정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뭐든지 협상을 할 때 굿캅, 배드캅 그 역할 분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나쁜 역할을 할 필요가 별로 없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면 나쁜 이미지가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명백하게 공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공천권 그 칼자루를 지금 누가 쥐고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으니까 결국은 지금 징계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공천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것인데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부터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이제 무기한 결정 보류, 또 징계 여부 결정을 당 윤리위에 넘기는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 방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장의 어떤 징계 여부가 표면에 올라올 경우에 그것이 미치는 당의 어떤 그 단합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방안, 또 무기한 결정 보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무복귀 이후에 첫 일성을 통해서 당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문제에 대해서 보다 대표로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당내 여론 또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당장은 징계가 없을 수 있어도 향후 이제 총선 공천에서 직간접적인 이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런 예측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더 큰 불씨를 남겨두는 셈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거고 누구나 다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비명 5인방 몇 인방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모두 다 당사자들부터 회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러한 불씨를 끄고 무난하게 공천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마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이런 비명 쪽에서 취해질 것인가 거기에 이제 내년 총선에 하나의 또 그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화합을 이야기해도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명계 송갑석 의원 사태로 이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이 지명 문제 여전히 계파 갈등의 내관입니다. 친명계 인사가 임명될 경우에는 당 갈등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누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통합 의지를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를테면 친명계 인사라든지 또 자기 사람을 심는 방식으로 하는 일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비명계의 어떤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통해서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통합 이미지 그다음에 또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나의 그 지혜로운 답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친명계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하는 입장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합의만. 친명계 요구 또한 뭐 또 강성 지지층 요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는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총선까지 당을 통합된 분위기로 끌고 갈 것인가도 중요한 리더십의 아마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이제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죠. 정상적으로 당무를 보면서 매주 두세 번씩 법원에 출석해야 돼.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갈까요? 거의 매주 주 2회 출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은 주 1.5회,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은 0.5회 격주로 한 번씩 이렇게 출석하거든요. 근데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하고 달라요. 어떠냐면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시간적으로도 출석하는 날은 하루가 다 빠지는데 그런데 재판을 그냥 형사 재판에 쭉 출석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재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다른 지도부에게 위임이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 누구나 기자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또 이제 추가로 보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이제 내년 총선이나 그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일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정 의혹을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전 의장을 오늘 소환합니다. 김 전 의장이요 주가 시세 조정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이 조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SM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지난 19일 구속한 데 이어 창업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도 오늘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저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금감원은 카카오가 한 사모펀드와 함께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조사에서 김 전 의장이 이를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는지를 놓고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의 신규 투자 관련 논의는 당분간 중단될 것이란 분석과 함께 김 전 의장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울 홍익대학교 건물에서 마약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순천 사료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홍익대학교에서 발견된 명함 크기 광고물입니다. 영감이 필요하냐? 당신을 위한 액상 대마를 준비해뒀고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QR코드도 새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대학교는 광고물을 수거한 뒤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접속하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광고물이 뿌려졌다고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그런 것 같아요. 문에 뭐 끼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좀 꽂아놨어요. 절뚝이며 걷는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부축해 헬리콥터로 끌어올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부산 남구 이기대 공원에서 20대 남성이 6m 아래 갯바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목과 머리를 다친 남성은 20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낮 3시 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사료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 국적 60대 남성과 태국 출신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접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배우 이선균 씨의 이 마약 투약 의혹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 차승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변호사님, 이선균 씨 마약 투약 의혹 어떻게 먼저 알려진 겁니까? 네, 경찰이 이 씨에 대해서 지난 9월 무렵에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예. 그리고 경찰이 그 올해 1월에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일대에 대한 이제 첩보를 받아서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 사건이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경찰이 이 씨를 포함해서 8명을 내사하거나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에는 재벌 3세와 그리고 가수 지망생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이선균 씨 측이요, 협박을 당해서 수억 원을 뜯겼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협박을 당했는지, 도대체 돈을 왜 준 건지 이것도 궁금해졌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이 사건과 관련된 A 씨로부터 본인이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실제로 A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돈을 갈취당했는지, 즉 공갈의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앞선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성조 씨가 출연한 광고와 영화, 드라마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지금은 의혹 단계인데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청난 액수의 뭐 천문학적인 배상 하게 될 거란 관측도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영화 같은 경우에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갔는데 네. 내년 1월 개봉 앞둔 영화 개봉에 차질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올 2월에 촬영을 마친 영화도 또 있는데 후반 작업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부인도 배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그렇습니다. 촬영한 광고 영상이 있는데 아이들 컨텐츠, 교육용 컨텐츠의 광고였기 때문에 이미 내려졌고요. 네. 그런데 예. 업계에서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특 A급 배우를 이 본인의 작품에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예. 무리한,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약정의 내용을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광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수사가 구체화되면 이 부분도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연예인 마약 사건이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그 연예인이나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경우가 있고 예. 해서 사회적 파급력이 좀 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건들이 이제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 씨가 최근에 개봉했던 그 영화 잠 홍보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6시간가량 수면을 하고 이제 술이나 약에 의존하진 않는다라는 네. 이제 예.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SNS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이제 저희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보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정 의혹 관련해서 카카오의 이 창업주죠. 김범수 전 의장 오늘 금감원에 소환돼서 네.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떤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김범수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 과정 중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네. 혹시 지시를 하지는 않았는지 예.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보고는 최소한 받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SM 경영권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하이브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매수를 불발되는데 그 이유가 시장가보다 훨씬 높게 주식 가격이 상정돼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이브는 지금 카카오에서 대량 물량을 풀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관련자 한 명이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범수 전 의장으로의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범수 전 의장이 진짜 주가 조작에 관여한 걸로 드러날 경우 처벌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예. 부분이 시세 조정 행위에 이제 그 사모펀드가 개입된 것으로 이제 정황이 확인이 예. 됐는데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김 전 회장이 관여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에 의도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 이제 176조를 보시면 이제 시세 조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한 벌칙 규정으로는 이제 같은 법에 이제 그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443조에 의거하면은 시세 조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그리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가중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카카오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불만인 사람들 많죠. 손해를 본 주주들이 사측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냐 이런 걸 묻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느 선까지 카카오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느냐인 건데요. 네. 사실 인수를 완전히 무효로 돌리는 건 법률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세 조정이 바로 인수와 직접적인 연결관계는 없는데 지금 피해를 본 주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 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 주가가 정말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시세 조정 행위가 있고 그것이 처벌을 받게 되면 주가에 그리고 시장에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 경영진은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주주들,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성 위를 걸어가는 답성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부터 전해오는 고유 민속놀이가 많은데요. 그중에 가장 포토제닉한 놀이 중 하나가 바로 답성놀이입니다. 지난 주말 답성놀이가 열렸던 전북 고창군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고창 모양성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수많은 참가자들이 성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고창군의 14개 읍과 면에서 참여한 500여 명이 머리에 돌을 이고 성곽을 밟았습니다. 포토제닉한 민속놀이답게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진 작가들의 촬영 열기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아름다운 한복과 고즈넉한 성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 답성놀이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됐나요? 네, 우선 모양성은 조선이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453년에 자연석으로 지어진 성곽입니다. 왜구에 맞서서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 만들어졌는데요. 답성놀이는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은 채로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에 병이 낫고 2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3바퀴를 돌면 극락왕생한다는 전설에서 시작됐습니다. 성을 돌 때는 반드시 돌에 머리를 얹어야 하는데요. 3바퀴를 다 돌면 성 입구에 그 돌을 쌓아둔다고 합니다. 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놀이였네요. 지방마다 이렇게 특색 있는 민속놀이들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6도가량 올라 11.2도 보이고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물러가면서 완연한 가을 즐기기 좋겠는데요. 낮 기온도 21도까지 오르며 예년 기온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 차이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오후한때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1도, 대구와 부산 22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